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가볼까요?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왜들 그리 다운돼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좀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다고 시장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되게 좀 생각이 많아지는,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그쵸. 시점인 것 같아요. 그 파월 관련된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사실 좀 내심 기대를 했던 좋은 쪽으로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벗이라는 뭐 단어까지 나오면서 했는데 네. 뭐 8분 정도 남짓 뭐 할 말만 하고 그냥 딱 들어가면서 그쵸. 시장을 조금 이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정말 파월형이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약간 다르게 비춰지니까 좀 시장을 좀 당황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져요. 저도 되게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일부 뭐 하방을 더 굉장히 깊게 아래쪽으로 보는 쪽도 있고요. 네. 뭐 단기적인 리바운딩이 가능하다는 쪽도 있는데 뭐 시장 대응이 되게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좀 그런 시점으로 사실 보입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 2%까지 가려면은 정말 많은 피가 흘러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큰 기대를 한 게 아닌가. 기대가 커서 또 실망도 큰 그런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연준 인사들은 대부분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시장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왜? 지표가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PMI 지표도 최근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좀 때가 되면 내릴 거야 이런 말이라도 계속 하면서 뭔가 좀 시장에 기대를 줄 걸로 생각했는데 뭐 전혀 뭐 그렇지 않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오히려 근데 따지고 보면 주식 시장만 그랬지만 뭐 채권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은 그렇게 또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사실은 채권 시장이 더 냉정하거든요. 주식 시장보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미국보다는 좀 덜 빠졌죠? 상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뭐 매파적 발언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은 일부 시장이 4% 가까이도 급락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뭐 파월 의장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영향이 있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한 49포인트, 뭐 약 50%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2,432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선물 순매도로 소폭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은 양시장 선물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선물 지수가 또 변동성을 보이니까 기관이 또 현물 매도로 바로 전환을 오전에 하더라고요. 기관은 코스피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의 뭐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썩 뭐 미덥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2,420포인트에서 계속 공방이 하루 종일 있었던 모습이고요. 1월 7월 초 저점 이후에 이 반등을 줬는데 이 반등폭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50% 정도 되돌린 자리 정도가 2,420 정도 언저리입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도 아침에 약 1.5% 추가 하락을 나스닥 선물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스닥 지수로서는 60일선 터치하는 자리라서 약간의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해봄직할 만한 기술적인 자리는 맞습니다. 10시를 넘어서면서 사실은 기관 외국인 현물 매도로 또 전환이 됐는데 오전 중에 원달러 환율이 1,349.47원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역시 연고점을 환율이 이제 경신을 했죠. 이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뭐 하락세를 보이면서 섬유 의복이나 서비스업, 운수창고, 전기전자, 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낙폭이 계속 커졌고요. 뭐 신재생 중심으로 한 기계업종이나 전기가스업, 그다음에 비공석 광물, 운수장비, 특히 이제 방산 쪽, 그리고 통신보험 이런 쪽은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빠지거나 뭐 좀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이 일부 보이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 이렇게 장중 계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도의 최대 비중은 역시 전기전자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비금속 광물이나 기계, 화학 등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장중에 1,350원 살짝 돌파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이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경신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109포인트를 상회하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역시 이제 환율 문제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비우호적인 뭐 환율 여건이 형성이 됐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습니다. 기관이 다 팔았죠. 네, 사실 좀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요. 뭐 종가 무렵 동시호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48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은 724억이나 또 샀습니다. 기관이 5,568억을 팔았고요. 코스닥도 1,597억 팔았으니까 사실 선물까지 기관들이 1,622억까지 팔았으니까 오늘 하락의 사실은 주된 수급은 기관으로 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일부 이게 시청자분들은 제가 기관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 고객의 PB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관 주체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의 뭐 금융 투자나 뭐 사모 쪽 창구가 네. 약간 좀 아쉬운 수급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관에 몸을 담고 계시긴 하지만 네, 그렇죠. 나는 뭐 제가 아니다. 기관 수급의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고 팔면 나는 개인으로 잡힌다. 그렇죠. 제가 사고 파는 것은 개인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이 지속되면서 역시 이제 연준 인사들의 뭐 발언이 예정돼 있지만 아마 파월 의장의 발언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9월 1일 날 예정돼 있는 8월의 ISM 제조업 PMI라든지 9월 2일 날 8월의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 초반 조금 힘든 구간 지나면서 주 후반에 변곡점을 좀 기다릴 만한 위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여행커님도 주식 하시죠? 그럼요. 저 오늘 좀 근데 저는 네. 제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진행해서가 아니라 국내 주식은 비중이 한번 작아요? 말씀드렸었는데 물려 있는 종목 한 종목 빼놓고는 다 미국 주식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주식 ETF 위주로 하고 미국 주식도 많이 빠졌잖아요. 뭐 빠져도 뭐 워낙에 많이 올랐었고 하니까 오, 저는 뭐 그리고 뭐 스웩. 당장 팔 거 아니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네, 눈물을 아유, 흘립니다. 부럽습니다. 한국 주식에 거의 몰빵되어 있는 정프로는 매우 슬픈 하루입니다. 뭐 원데이 투데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한 20년 가지고 가실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그 생각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 갖고 가려고 하다가 네. 아니다. 적당히 하다가 난 놔줘야 되겠다. 생각 좀 바꿨어요. 예. 예,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정방꿀 예, 정프로님. 오래 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주식이. 자, 우리 올해는 좀 스트레스 받죠. 자, 박근혜 근데 오늘 부장님. 뭐 네. 보니까 태조 이방원 다 깨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방산주 굉장히 또 그 고점 부근에서 엄청 선방했는데 수주가 거의 잭팟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롭템과 하나디펜스가 뭐 아무튼 뭐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네. 발표가 됐는데 사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수급 쪽으로는 좀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방산 받았거든요. 쪽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뭐 플러스권에 있고 약간 좋은 그림을 나타내긴 했지만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파는 물량들이 나오는 듯한 느낌도 사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수급 쪽으로도 단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도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감을 해쳐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늘 이제 방산 이야기를 하면 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또 다른 뭐 나라들 뭐 호주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네덜란드인가요? 거기까지 일부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좀 남았다. 그리고 나토 국가 중에서 나토 가입 국가 중에 6개 정도 국가만이 이제 나토가 형성하고 있는 표준, 그러니까 GDP 대비 2%의 국방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6개 국가 이외에는 나머지는 2%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좀 기대감, 시장에 대한 어떤 활발하게 더 넓어질 수 있는 K방산의 기대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주가들이 또 선반영을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까지 일부 와 있는 종목도 있죠.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또 싸지도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가적인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아주 신규로 뭐 방산을 새로 사가 들어간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은 좀 가집니다. 워낙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이 실적이 사실 향후 몇 년간 엄청나게 몇 조 단위로 다 터지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신중을 해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태양광. 네. 뭐 태양광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수요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캐펙스 증가에 대한 이슈가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초입이다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수급 불균형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중국 정부는 뭐 전체적으로 정책을 이제 굉장히 그 태양광 쪽으로 밀고 있으면서 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보고 있고 미국도 상반기에 예정됐던 태양광 설치량이 약 20%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인 캐펙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지연된 20%가 또 하반기부터 시작되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태양광 설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국면으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도 이제 전력난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생산난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격을 밀어올리는 부분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스촨성 21개 도시 중에 19개 도시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여기에 대한 전력 사용이 제한됐으니까 당연히 이 태양광 기업도 뭐 물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코솔라 이런 부분들이 가동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모시아이, 뭐 하나솔루션 이런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들이 이제 반사이익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오늘도 뭐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역시 이제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던 스촨성 지역 이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폭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가 오는 지역을 좀 나타낸 그 그림인데 네. 산시성 남부와 수창성 분지 일대 집중호우가 예상됐고요. 현재까지 4,000명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너무 극단적인데. 예, 그리고 5만 명이 대피했다고 하니까 극단적이죠. 이 비가 이렇게 쏟아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네. 그렇고 지금 주말에 파키스탄인가요? 네. 거기도 폭우 와서 엄청 많이 맞습니다. 사망도 네.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산청 지역에 이제 산업시설 지역 쪽에 뭐 이렇게 전력이 재개되면서 네. 이 사업, 그러니까 산업용 전력이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서 도요타나 폭스콘 등 공장들이 이제 재가동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냉방 전력도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는 뭐 30도 후반 정도까지 올라가던 날씨가 중국 지역도 20도 중후반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냉방 전력 사용도 역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된 이슈는 중국에서 다소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올라오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물량에 대한 쇼티지가 조금 완화될 수 있고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막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은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태양광 모듈 업체의 주요 원재료나 부자재 관련된 가격이나 운송비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상하이 그 관련된 부분인데 노란 선이 이게 폴리실리콘이거든요. 노란 선, 노란 선. 예, 폴리실리콘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요. 예, 이 빨간 선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류나 이런 것들은 빠지고 있고 스틸도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태양광 모듈 업체의 원재료, 부재료 가격이 폴리실리콘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폴리시클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자재나 운송비는 2분기부터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솔루션 같은 모듈하는 업체들은 폴리실리콘 가격만 좀 잡히면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폴리실리콘 제외한 나머지 부자재나 운송비가 빠지니까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이 다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 45.4달러 킬로그램당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 원인이 됐는데 뭐 중국이 경기 부양위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 584조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이제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 쪽으로도 태양광 쪽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신재생 쪽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펀드 플로우에 대한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온 차트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클린 에너지 ETF 쪽에 7월 말 이후에 자금 유입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뭐 확대를 좀 해주시면은 이 올해 1월 이후에 최대치로 지금 7월 달에 신재생 쪽으로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 초에 급격했던 자금 유입이 주가가 이제 고점으로 쭉 이어졌던 자금 유입 이후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후에 자금 유출이 계속 21년부터 계속 됐습니다만 그 뒤로 최근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달 이후에 자금 유입이 어쨌든 올해 1월 이후에 최대치까지 ETF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신재생 쪽의 자금은 역시나 이제 펀드 플로우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수입이 유급되고 있는 점은 글쎄요 주가 부분에서 좀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수급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2020년에는 뭐 탄에 비롯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개별 종목도 그 상승 1년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세 상승이다 했는데 그 후로 사실 주가가 뭐 반토막 나고 뭐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존에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약간 좀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정말 시장이 개화한 거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뭐 시장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뭐 태조 이방원이 됐든 뭐 이런 신조어를 또 만들어내면서 이제 주도 섹터로 계속 가져갔죠. 이게 이제 일부 이제 증권사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캐펙스와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쪽도 있는데 네. 주가라는 것은 또 많이 올라가면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싸움에서 결국 문제가 되면은 두드려 맞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차익 신호를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계속 가다가 뭐 결국은 또 이제 고점 논란이 되면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국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도주를 가자니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렇다고 가지 않는 아주 낙폭 과대 종목을 사자니 움직이지 않거나 계속 뭐 조금 더 밀리거나 이러니까 시장이 좀 쉽지 않은 국면이 분명히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승하고 나머지 것들이 좀 하락하면서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원가가 조금 이제 낮아지면 태양광 업체들이 좀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OCI 같은 경우는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면 좋을 거고 모듈을 하는 쪽은 이제 폴리실리콘 쪽이 좀 네. 빠져야만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예. 중국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 584조 원을 투입한다는 거는 그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뭔가 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뭐 운송비를 뭐 어떻게 해주든 하여튼 중국 업체들의 유리한 상황들을 이제 더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도 우리 업체들이 괜찮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일단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중국이 거의 대부분 많은 차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캐펙스 증설이나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산업들이 중국이 차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로컬 중국 내에 설치하는 것도 지금 바쁜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은 중국 내부 인프라 쪽에 좀 더 방점이 있을 수 있고요. 글로벌하게까지 피해를 주진 않을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네. 중국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한두 달 전에 나왔냐면 폴리실콘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태양광을 목표로 하는 설치량을 다 설치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폴리실콘 가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 OCI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그날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등하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니까. 그 중국 내부에 설치해야 될 설치량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걸 뭐 쓰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중국 제품들이 대부분 다 또 동남아를 한번 거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되는 물량도 꽤 있다고 들리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체크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설치량이 워낙 많아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중국이 워낙 많이 하니까요. 네. 그 나머지는 뭐 미국과 유럽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설치량도 여전히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가격도 올라가고 물량 자체도 많아지는 국면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기대감을 앞으로는 실질적인 실적 반영과 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이따 다시 이제 네. 기업 보기 순서에 좀 더 하나 얘기가 나올 것 뽑아봤습니다. 같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볼까요? 네, 해운이 오늘 좀 좋지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26일 기준 글로벌 해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주 대비 275.57포인트 급락하면서 3,154.2로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 사상 첫 5,100선까지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3,154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죠. 이 차트 관련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SCFI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이는데요. 역시 고점 찍고 이제 딱 내려오는 모습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해 5월 7일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니까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BDI 이게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BDI가 지난 5월 3,369까지 기록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82까지, 그러니까 3,369까지 갔다가 지금 1082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게 2020년 6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빠지니까 해운주가 이제 역시나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페노션 등이 오늘 빠진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보입니다. 이 운임지수가 빠진 걸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최근에 중국도 부동산 위기가 좀 계속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자금을 계속 쏟아넣고는 있지만 부동산 이슈가 약간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도에 철강석 가격이
지금보다도 마이너스 50% 정도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호주의 3위 철강석 기업인 포테스큐 메탈 여기에 이익이 약 40%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에 대한 급락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근거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현재 뭐 철강석에 대한 2023년 내년도 가이던스를 보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 심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반 정도를 빠질 거라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 다소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도 하고 돈도 많이 붓고 있지만 좀 시기가 조금 늦었다. 약간 대처가 좀 늦었다라고 시기하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철광석 수요나 이런 것들 가격도 빠지고 그러니까 운임지수나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뭐 가격 하락, 철광석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이 해운업종에도 일단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이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후판 가격도 빠지잖아요. 후판 가격. 그래 조선이나 이쪽은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후판 가격이 빠지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운과 조선 부분이 영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철광석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건데 여행주의 좀 반가운 소식. 여행을 이제는 좀 맘 편히 더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행은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해외여행이요? 해외여행은 2019년 태국 여행이 마지막입니다. 2019년 태국. 네. 제주도까지만 이제 가시고. 제주도는 이제 뭐 종종 가시고. 갔었고. 근데 뭐 여행에서 뭐 어떤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까? 네, 뭐 이 부분은 지난주부터 이미 회자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 금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뭐 폐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한다는 의견을 뭐 정부에 제시했다 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나갔는데 입국하기 전에 미국 현지에서 검사를 받고 받고 입국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되게 비싸요. 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175 정도 수준이에요. 어디 미국에서? 예. 왔다. 다른 뭐 동남아 지역에서도 몇만 원씩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충 한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코에 그냥 갖다 대는 수준으로 손 좀 하고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는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뭐 가족 4명 뭐 갔다가 검사만 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뭐 그게 대기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게 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니까 대기 인원이 많으면 또 뭐 당장 오늘 들어가고 싶은데 또 하루 이틀 대기해서 검사 받고 가야 되니까 체류 비용도 또 더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기도 하면서 다소 좀 왔다 갔다 이 교류가 조금 힘들어지는 뭐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그리고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 뭐 증폭 PCR 검사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좀 폐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른 나라들은 이거 잘 안 하죠? OECD 국가들 가운데 뭐 거의 한국이 유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올 때 하는 거요? 네. 뭐 정확하게 그렇죠. 다 체크를 못해서 일본도 하니까요. 없었으니까요. 뭐 가까운 데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여행 관련해서 일본 모멘텀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중국은 좀 차치하고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8월 한 달간 무비자로 또 체류도 국내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카지노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 카지노, 그러니까 국내 카지노 말고요. 강원랜드 말고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경우는 일본 뭐 VIP가 많이 들어와서 지표가 좀 좋아졌다 말도 있고. LCC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거리 노선, 저가 항공 쪽은 일본 노선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월간 단위로는 LCC 항공 중에 뭐 BEP까지 적자에서 탈피해서 올라오는 데도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일부 LCC가 좀 가볍게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카지노나 LCC 쪽에 좀 비중들이 일본과의 여러 가지 교류나 짧은 어떤 그런 쪽에 이런 검사가 또 폐지되고 한다면은 다소 좀 분위기는 조금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는 도시가스, 천연가스 가격 급등 관련해서 오늘 뭐 어떤 신문 자료를 보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 올 겨울에는 이제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천연가스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럽하고 아시아 쪽의 천연가스 가격은 60에서 $70 수준입니다. 뭐 기준을 가지고. 근데 똑같은 기준에 미국 쪽의 천연가스 가격은 $10 잠깐 찍었다가 $9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유럽이 미국보다 6배에서 7배 정도 천연가스가 비싸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10선 정도로 가정했을 때
작년인가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5배가 오른 올라간 거죠. 건데도 유럽이나 아시아 쪽이 미국보다 6배에서 7배 천연가스가 더 비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죠? 전통적인 원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쪽에도 가스 투 오일 스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가스에서 가스가 안 되니까 이제 오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등유나 경유 이쪽이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90달러 수준에서 유가도 방어되고 등유와 경유 스프레드도 최근에 20달러 수준까지 빠졌다가 네. 스프레드가 다시 50달러 수준까지 넓어지니까 SO일 같은 종목도 지금 튀어오르는 게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쪽이 좋다고 해서 전통 에너지가 안 좋다. 뭐 주가가 거꾸로 간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같이 올려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원으로 바뀌게 됐을 때 천연가스가 더 급등할 건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고요. 너무 천정부지로 솟았으니까 여기에서 잘못하면 피크에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럽 쪽에 지금 11월까지 그 천연가스 재고량을 80% 이상 평균으로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꽤 많이 80% 이상 꽤 많이 재고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정 부분 평균치로는 좀 80%못 가고 있는데요. 뭐 독일이나 어떤 큰 나라들은 80% 이상 채운 국가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까지 평균 80% 이상 유럽 쪽에 채우는 천연가스 재고는 좀 어느 정도 가시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서 올겨울을 그렇게 잘 넘긴다면 천연가스가 좀 고점에서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천연가스에 배팅해갖고 지금 신규로 또 여기에서 더 간다? 이게 또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통이나 이런 쪽에 원유 쪽이나 이런 쪽을 또 보는 쪽도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원유가 리바운딩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이 이제 몇 달 후면 끝납니다. 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도 오펙 플러스가 이제 또 감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원유 수요를 또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섹터별로도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이제 가격 인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LNG 수입 단가인 원료비가 있는데 원료비가 그 기준 원료비 플러스 정산 단가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과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비에다가 이 도소매 공급비 이게 합쳐지는 거죠. 근데 원료비 중에 정산 단가라고 있는데 이 정산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3차례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 인상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스 가격 급등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였던 미수금이 5조 원을 넘어서니까 10월 달에 이제 소폭의 정산 단가 인상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뭐 5조 원가량이 되는 미수금이 정산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기준 원료비도 함께 올린다는 방침이 되고 있으니까 뭐 경동도시가스나 그다음에 인천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적자폭이 많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채워진다는 점에서는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유리 생산에도 엄청난 차질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관련이 있어요? 네, 당연히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리를 하려면 용융로라 해가지고 사실은 뭐 불을 확 이렇게 떼우는 그 있잖아요. 유리 녹이려고. 네네네. 네. 그게 열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모자라니까. 쓰인다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은 대부분 천연가스 의존도가 그만큼 높고 그게 또 해필이면 러시아 쪽의 의존도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 쪽 관련해서 유리 생산 업체들이 천연가스를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 유리 생산도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용융로라는 것은 365일 24시간 계속 있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있는데 고로랑 비슷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가 조달이 좀 어려워지면 이제 고객사들 이제 유리 재고 확보가 좀 어려워지죠. 뭐 그래서 국내에 이제 뭐 일부 유리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이제 뭐 모증권사에서 이거 관련된 코멘트를 냈습니다만 이렇게 냅니다. 특히 이제 KCC 글라스가 오늘 급등도 했는데 이 보면은 이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타면은 이렇게 딱 찍어져 있잖아요. KCC 이렇게 써 있죠? 네, 자동차 안전유리 네. 관련해서도 국내 시장에 한 73%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KCC가? 예.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유리 시장은 굉장히 1등 업체로 뭐 거의 과점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은 50% 정도 하니까 KCC 글라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자인데 안전유리 매출이 80% 이상이 이제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유리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좀 내용을 뜯어보면 이 판유리 생산 공장인 여주 공장이 있는데 캐파가 94만 톤 정도 되는데 여기가 용융료 가열 여론이 유럽은 아까 천연가스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벙커 CU를 사용합니다. 벙커 CU? 예, 천연가스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것 때도 잘 돼요? 뭐 된다고 합니다. 아, 그 그래요? 회사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벙커 CU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원유도 올라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제 매출 원가는 올라가는 국면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유럽처럼 천연가스가 올라가 가지고 뭐 여기가 힘들어져서 뭐 안 된다. 이거는 KCC 글라스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보면은 결국은 현재 이제 고객사들은 완성차에 쓰는 안전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KCC 글라스에서 원활하게 공급을 받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는 좀 다른 스토리예요. 근데 결국은 유럽 지역의 유리 공급에 병목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유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유리 가격 상승이 결국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뭐 KCC 글라스가 아이오닉 6 관련된 안전 유리도 수주했기 때문에 이 고사양 제품이 늘어나고 유럽 쪽이 또 이 유리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유리 사업부도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리는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뭐 유리 사업부 영업이익도 점차 올라간다 이런 스토리로 볼 수 있으니까 유럽 쪽에서의 유리 이제 가공업체하고 KCC 글라스 같은 가공업체의 스토리는 좀 다른 결인데 뭐 올라간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또 그래가지고 유리 못 만들어서 자동차 출하량이 또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아, 그 걱정하셨구나.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걱정을 너무 많이 하죠. 우리가 네. 예, 시청자 떨어질까봐 걱정, 뭐 말실수할까 걱정. 예, 근데 확실히 걱정하는 유럽은 진짜 너무 힘들죠.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 그동안 보면. 네. 모든 걸 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예, 러시아 가스 싸다고 하니까 그냥 뭐 산업에도 뭐 발전에도 가정용 엄청 너무 의존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그것도 알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네. 하세요. 서로 밀어. 네. 자, 박근영의 기업설 앞서서 저희가 살짝 힌트를 드렸죠. 오늘장 핫한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는데요. 이거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아, 이 기업이 이래서 올랐구나. 앞으로는 이게 좋구나.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어떤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네. 매일같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박근형 우리 부장님께서 뭐 이 기업이 좋거나 혹은 뭐 이 기업을 사면 뭐 더 오를 가능성이 높 이런 건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아니고 예 그냥 아마 시장에서 좀 더 관심 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드리는 시간이니까 그쵸. 네 전혀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썰을 풀어줄 기업은 네, 오늘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네. 사실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처음 이렇게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한 기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제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 저도 이제 부담되죠. 부담감이 있고 뭐 최초에 말씀하셨듯이 뭐 제가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내일 사시라고 공고 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스타디한다는 개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또 시장에서 이제 리포트나 이런 관련된 커버리지가 안 되는 종목을 언급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없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저도 좀 해야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피하다 보니까 뭐 리포트가 좀 충분히 이제 공급되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어떤 특정한 뭐 오르든 내리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은 오늘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이제 괜찮다 보여서 오늘 첫 시간에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왔는데요. 하나솔루션. 네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똑같이 볼 수는 없고 일단 좀 가져와 봤는데 역시나 이제 뭐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태양광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더 좋아질 것인가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우선 3분기에 대한 컨센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단도 아마 좀 3분기도 좀 더 좋아진다라고 계속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마 시장 컨센 대비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범위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3분기 서프라이즈를 결국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았고요. 하나솔루션은 뭐 하는 회사예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학 제품이 있죠. 케미칼 사업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사업부를 또 같이 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크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학 섹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과거에 태양광 쪽도 모듈 사업들이 또 적자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큐셀이 그 태양광 합해진 거죠. 그렇죠. 합해진 거죠? 하나 네. 케미칼이
출세를 먹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솔루션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실리콘 사업도 사실 하긴 합니다. 그건 조금 실리콘.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학 사업부가 돈을 벌다가 중간에 이제 모듈 사업부가 또 태양광 쪽이 적자를 계속 내면 뭐 원재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경쟁 심화되면서 모듈 가격 빠지고 이러니까 막 적자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 태양광 사업부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화학 사업부가 조금 스프레드가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주가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와 마찬가지로 3분기도 실적이 좋을 텐데 어떤 시장 컨센 대비 지금 서프라이즈가 뭐 굉장히 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그 미국의 태양광 모듈 관련된 투자를 할 경우에 매년 와트당 7센트의 세제 혜택이 이제 수혜가 주어지는데 우리나라 현재 기업도 수혜가 현지에서 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이제 투자나 공장 증설 이런 관련된 것들 하나솔루션도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매년 와트당 7센트 해제 혜택이 주어지니까 미국의 1기가와트 모듈을 투자를 만약 한다고 가정한다면 약 1,430억 정도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듈 1기가와트 가동 시에 아마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매년 935억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니까 수혜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투자에 대한 규모를 계속적으로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더 확대하겠다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미국 쪽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화학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만 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차질 때문에 아무튼 태양광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학 쪽은 안 좋고 태양광 쪽은 좋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볼 수 있는데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글로벌 태양광의 지역별 수요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프로님께서 여쭤보신 부분들이 이 보시면은 태양광이 다른 국가들 다 합친 것만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예, 그 네. 중국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수요 전망이 사실은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작년이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올해인데 거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 거의 100기가와트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 EU가 전체 합쳐서 31기가와트니까 그래도 EU 같은 경우는 20% 이상 증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 뭐 브라질, 일본, 뭐 이렇게 호주, 한국이 있는데 뭐 다 합쳐도 지금 중국 한 나라에서 하는 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거의 이제 태양광 캐파의 대부분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성장률도 캐파 성장률도 아마 거의 작년 대비 40% 이상 뭐 성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주력 판매 시장에서 주로 이제 어떻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공급 부족 때문에 제품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 업체들이 많이 하니까 가격이 또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주력 판매 시장이 하나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제품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영내 그러니까 한국 내에 태양광 모듈 가격 추이를 갖고 왔는데요. 좀 표를 띄워주시면은 진천하고 음성 쪽에 이제 영내입니다. 한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2022년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가격이 국내에도 그렇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듈과 웨이퍼 스프레드가 와트당 1센트 정도 개선이 되면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센트 개선될 경우에 분기에 약 300억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상당히 이익 개선 속도가 빠르고 폭도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4분기는 또한 그 태양광 쪽에 성수기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성수기가 도래되니까 업황 자체가 좋은 환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그 폴리실리콘 생산량 증가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은 아마 내년 정도 초 정도 되면 폴리실리콘 증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뭐 3분기, 4분기 거치면서까지는 조금 더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지역별 태양전지 모듈 판매 가격 평균을 가져왔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약간 이게 뭐 핑크빛인가요? 적색? 예. 자줏빛? 이분 보면은 대부분 미국향 모듈의 판매가인데 되게 높습니다. 미국 쪽의 모듈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예, 그리고 최근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보면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이 조금씩 보이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가격도 높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유럽 쪽의 가격도 회색 부분을 보이는 두 번째 선도 보면 회색 부분이 유럽향 가격 모듈도 판매가가 좀 높게 형성되면서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그 중국 쪽, 그러니까 갈색 부분으로 보이는 중국향 모듈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모듈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쪽에 굉장히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미국하고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가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기 위해서 투자를 미국 쪽에 많이 할 거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 보시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밸류체인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팅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 보시면은 한국 쪽과 중국, 말레이시아 쪽은 올해 말부터 셀과 모듈을 전부 다 하나솔루션이 다 하죠. 근데 미국 쪽은 지금 아직은 셀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 되면은 모듈까지는 하나솔루션이 일단 미국 쪽에 들어갑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증설한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요. 지금 미확정입니다만은 조지아주 말고 텍사스 쪽도 미국 쪽에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다도 말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4년도부터 25년도 예상을 보시면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쪽은 미국 쪽까지 셀과 모듈은 하나솔루션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 쪽에 그 REC 실리콘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솔루션 쪽의 실리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도 폴리실리콘하고 인고 웨이퍼를 24년도부터는 미국 쪽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전체적인 그 뭐죠? 태양광 관련된 모든 그 사업을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 좀 더 투자 방점을 전체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 셀 모듈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관련된 법안에서 수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가면서 이제 뭐 보조금까지 받는 전략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실리콘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 아마 좀 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개선될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만 그쵸.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건데요. 다만 이제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나 이제 케미칼 사업부 쪽에 특히는 좀 PVC라든지 여러 가지 케미칼 사업부가 수익성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 전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웨이퍼가 대면적화되는 부분에 대한 설비 전환을 또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N타입 모듈이라고 해서 그걸 개발을 새로 또 해야 됩니다. 대면적화되면서 N타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추가적인 설비 전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텍사스주에 추가적으로 또 투자가 들어간다면 투자가 더 들어가면 돈이 결국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재무에 대한 재무 건전성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재무 구조에 관련된 우려가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00억, 200억 들어가는 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큰 돈이 들어가면 또 뭐 혹시라도 뭐 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지분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중간에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절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재무구조 관련된 우려는 조금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고 이제 제가 하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2022년 2분기 뭐 실적이나 여기 보니까 아직도 매출도 케미칼이 더 많고 네. 이익률도 케미칼이 훨씬 높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방향은 점점 그 태양광 신재생 쪽이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 있는 부분이 너무 좀 안 좋아지는 게 지금 포션은 더 크니까 맞아요. 네. 이게 안 좋아지면 아무리 저 신재생 쪽이 좋다 하더라도 이 주가가 너무 좀 힘들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걱정이 이제 좀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원래 본업 그러니까 매출 포지션이 큰 쪽이 조금 나빠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사업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뭐 5배, 6배 이렇게 예를 들면 그게 뭐 싼 밸류인지 뭐 높은 밸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저평가된 밸류를 받고 있으면 사실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쪽이 매출이 많은데 좀 빠지고 있고 신재생이 좋아서 수급도 좋고 새로운 멀티플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뭐 지금 밸류가 15배, 20배다. 이러면 부담스러워지는 건 맞겠죠. 근데 신재생 쪽이 거기에서 매출 볼륨을 커지면서 비율을 넓히고 이익률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세에 간다면 이제 PER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너무 처음에 빨리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면 실적을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어쨌든 태양광 섹터나 신재생 쪽은 아까 초두에 제가 그
ETF나 이런 쪽도 수급이 7월 달에 미국 쪽 굉장히 많이 돈을 유입되고 있고 수급 쪽으로도 신재생 쪽을 계속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좀 확인이 되고 밸류에 아주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환경은 그렇다. 이렇게 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개화는 아직은 이제 막 초입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시작이고요. 태양광 쪽의 증설은 워낙 지금 제일 빨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시성은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스타디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오늘 기업설 하나솔루션으로 좀 풀어주셨고요. 앞으로도 오실 때마다 이렇게 기업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죠? 네, 뭐 이걸 하나 이제 새롭게 이제 개편하면서 만들었으니까요. 네. 어떻게든 좀 그래도 고민해가지고 부담되시죠? 좀 좋은 종목. 근데 사실 부담은 되죠. 뭐 어떤 말씀을 나쁘게 드리면 또 나쁘게 드리는 그쵸. 쪽, 그리고 좋게 네. 말하면 또 좋게 말하는 쪽으로 부담은 되는데 양쪽 균형을 잘 잡아서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둘 다 말씀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우리 퇴근길의 남자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김웅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